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등화가친, 이런 한자 성어가 있죠. 서늘한 가을밤에는 등불을 가까이에서 책 읽기에 좋다, 이런 뜻인데요.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책 판매량은 1년 중에 가장 낮은 판매율을 보여왔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다를 것 같죠?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대형 서점에 한강 작가 책들이 동인하고 온라인 서점도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출판사들 긴급 인수에 돌입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동기가 있어야 전환점을 찾을 수 있죠.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우리가 책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여야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국감 첫날이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그리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을 했습니다. 국감 첫날 이 현장의 소리를 7일 월요일입니다.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과방위에선 야당 측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동행 명령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잠시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야당 측은 탄핵 소추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보수 여전사 자랑스럽습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윤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 탄핵 심판에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감 중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거론되면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면책 특권의 그 뒤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 말씀하지 못하겠지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최대 100건의 사적 사용이 의심돼서 박종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김동연 지사가 장외전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거래 등을 암시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접견 녹취를 통해 이재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물타기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다고 해서 조작 수사라는 사건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는 공동 성명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2010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것은 14년 만입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5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는 아세안. 특히 남중국해는 핵심 수송로로 우리나라 물동량의 약 40%, 원유의 약 8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남중국해의 안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핵심은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와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한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지원, 스마트시티 협력 등이, 사회문화 분야에선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등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동남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18개 나라가 모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요. 네, 이틀 전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최고위급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한일 중 3국과 아세안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 18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외에 동남아 순방 소식을 보면 지난 7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75주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8일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져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서로 협력해서 대응하기로 하는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일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재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당 4명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사전투표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목요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 텃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았고요. 같은 날에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등 야당 지도부들은 접전지인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각각 이렇게 여야의 텃밭으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 그리고 전남 영광에서 패할 경우에는 이 지도부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인천 강화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선거에 정쟁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의도의 택해묵은 정쟁을 바라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러분 강화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바라십니까? 전남 영광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의 중심은 민주당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대여 전선 정권 심판 전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흐트러지지 대표입니다.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야는 폭로성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명태균 씨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선 불출석한 증인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양분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후보는 대선 때 줘야 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 허장성세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노정면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측에 배부한 것으로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만남 이 16일 재보궐선거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전후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을 했지만 불발됐죠.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당정 갈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방침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당정 갈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좀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렇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소설가 한강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면서 노벨 문학상 선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 수상의 감동은 이 문학계를 넘어서 서점가에도 정말 한강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책 주문이 폭주했고 이 서점 영업 시간 전부터 대기줄에서는 이른바 오픈런도 펼쳐졌습니다. 이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모두 한강 작가의 책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외신들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속보로 전하면서 아시아 소설의 새로운 얼굴이다. 이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지난 10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소설가 한강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은 한국의 작가 한강에게 수여됩니다.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분야까지 합쳐도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씨를 뽑은 스웨덴 할리먼은 한 씨가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써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스웨덴 할리먼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특히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고 소개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화해의 방식으로 문화적 승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한강 소설가의 지난해 11월 KBS 인터뷰 내용입니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강 씨에게는 우리 돈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상금과 매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훈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는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 양산이 27.7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보였고 부산도 26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렇게 남부와 제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25도 이상으로 낮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제주 모두 나란히 25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 부산은 어제처럼 26도, 강릉 23도로 예상됩니다.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는 곳은 한낮에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약간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다시 뚝 떨어지고 일부 내륙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그만큼 더 크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가량 나는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모습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지면서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1, 2도가량은 잠깐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흘간 서울 등 곳곳의 낮 기온이 다시 25, 6도까지 유지가 되겠고요. 이때 늦은 고온 현상은 주 후반인 금요일부터 대부분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크게 꺾여 서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강원 영동,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남부와 제주 최고 60에서 80mm까지 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5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대체로 한산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교통량이 늘었고요.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도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충주 분기점에서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7km 구간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 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을 강타한 이 허리케인 밀턴. 근데 이게 미국의 대선판도 휩쓸었다고요? 네, 일단 밀턴의 이 피해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 플로리다주를 휩쓴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플로리다에 상륙한 밀턴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이후에도 폭우와 강풍을 동반해서 최소 34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요. 사상자 규모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플로리다만을 관통한 밀턴은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는데 현재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날씨를 조작해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자꾸 찾아온다라는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하하. 그리고 쪽 인사들이 SNS에 백악관이 날씨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허리케인의 경로를 바꿨다. 그리고 공화당 우세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런 글이 퍼졌는데요. 태풍 경로를 바꿔서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피해를 집중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또 정부가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는 제대로 구호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구호에 차별을 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퍼졌습니다. 아이고. 당혹스러운 건 정치인 일부도 이런 가짜 뉴스에 동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극우 성향의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바이든과 민주당 사람들이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음모론 확산에 보채질을 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바이든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재난관리 예산을 불법 이민자들의 거주 비용으로 쓰면서 예산이 없어져서 허리케인의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이걸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씁쓸합니다. 씁쓸한 게 아니라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자,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외국에서도 지금 한강 열풍이 불고 있죠? 네, 특히 프랑스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해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이제 프랑스판으로 출간한 현지 출판사 그라세 측이 책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출판사 편집장은 서점들이 출판사까지 찾아와서 여유분이 직접 없냐 이렇게 물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도 남은 게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이 발표가 되면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해당 작가의 책을 원하고 서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새로 주문한 책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려서 지금 파리 서점에서는 품절 상태다 이렇게 전했고요. 파리의 한 극장에서 다음 달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극 채식주의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동명소설을 무대로 옮긴 이 연극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주 프랑스 이탈리아 문화원이 협력해서 프랑스에서 처음 선보이게 됐고요. 이탈리아에서도 채식주의자 연극이 이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 수상 소식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스웨덴의 노벨 그 공식 홈페이지나 보도에 사용되는 수상자의 모습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더라고요. 왜 그림을 쓰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한강 작가 수상 소식 이후에 노벨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중단발의 머리에 황금빛이 도는 얼굴 그리고 은은한 미소를 띤 한강 작가의 초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노벨위원회가 매년 생리의학이나 물리, 화학, 문학, 경제, 평화 분야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대외 활동보다는 연구에 매진해왔던 수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화질의 사진, 그러니까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근데 2012년에 노벨위원회 미디어 분야 미술 감독으로 일하게 된 스웨덴 작가인, 화가인 니클라스 엘메헤드라는 사람이 이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에 수상한 수상자의 저화질 사진,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올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림을 사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초상화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14년부터 엘메드는 노벨상 공식 초상화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엘메드가 그린 초상화들을 보면 얼굴이 대체로 다 옅은 황금빛을 띠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수상자의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황금색의 피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에 앞서서 아무래도 수상화를 좀 미리 그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메드라는 작가는 이 노벨상 수상자를 미리 알게 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다음 중동 소식인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새 수장을 제거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네, 지난 8일이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즈볼라는 지도자가 없는 조직이다 하면서 헤즈볼라의 새 수장으로 꼽혀왔던 하심 사피에딘이 제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사피에딘이 지난주에 있었던 베이루트 공습 당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동안 사피에딘이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사방설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사피에딘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파죽지세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나 이란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 헤즈볼라의 전 수장이죠.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사피에딘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전에 새 수장을 한 30일 만에 잃게 되면서 동력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7일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벌써 1년인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하마스 통치를 타도하고 생존자와 사망자 등 모든 인질을 돌려받고 가자지구의 위협을 막아내고 남부와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야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은 성명을 내고 인질들의 귀환 없이는 그 어떤 회복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 이거를 총리에게 강조를 시켜줬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휴전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독특한 건 정부와 민간이 이번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각각 따로따로 치렀다는 점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초 하마스 공격이 있었던 지역이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추모 행사를 진행했고 물론 일부 희생자 가족들도 이 추모식에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네타냐후 총리 관저 인근에서도 인질들의 가족 수백 명이 모여서 추모 행사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질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부와 민간이 각각 따로따로 추모식을 진행을 한 겁니다. 현재 하마스에 납치된 251명 중에 97명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중 최소 33명은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이제 사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가 이란인데 이란과 이스라엘 아직 전면전 벌이진 않았지만 국방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를 내세워서 사실상 대리전을 치러왔죠. 근데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한테 계속 깨질 때에도 전략적 인내라는 걸 선택하면서 그냥 보여주기식 공격만 몇 번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몇몇 공격들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란이 사용한 무기들이나 전술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이제 많았어요. 네. 그리고 헤즈볼라도 병력이 수만 명입니다.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재래식 무기도 수만 발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민병대다라는 평가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정부력이나 첨단 화력 앞에서 거의 맥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헤즈볼라의 수장이나 이란 혁명군의 핵심 인물들도 이스라엘의 손에 계속 암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한 이란 전문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력 약화는 이란이 새로운 억제력,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에 대한 확장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이란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됩니까? 네, 일단 이란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 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차차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우라늄 농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핵무기 생산에 가까워진 게 사실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란이 무기급인 90%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미국에서도 이란이 현재 비축되어 있는 농축도 60%의 우라늄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데까지는 한 2주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거의 4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연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란 관리들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대부분 축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주장이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게 미국 당국자들도 이란이 올해 여름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추가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이미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기 제조에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란 핵무기 개발 억제를 공언해왔던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공세가 이걸 더 억누르기 위해서 거세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란의 석유시설 타격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한다면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원유 공급에 먼저 차질이 생길 거고요. 그럼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주면서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가장 강합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중동 지역에서 확전이 되면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특히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잠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앙골라 이런 국가 부채가 심한 저소득 국가들이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굉장히 삶이 어려워질 국가들로 꼽힙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량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해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한 2번 정도 겪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좀 올랐네 라고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미 냉전 이후에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한국을 포함해서 하나둘씩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오일 쇼크가 물가 상승을 촉발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 경제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아무튼 이 핵시설이든 석유시설이든 지금 이란은 상당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이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국제사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아보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방패 역할을 했던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너무 크게 깨졌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예상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게 타격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댈 건 외교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란과 사우디 당국자들이 최소 3번 이상 접촉을 했고요. 이란의 외무장관은 지난 9일에 이 사우디 채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영토나 영공을 이란이 만약에 내어주게 될 경우 우리는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NN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 강도를 줄이고 이 테헤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지금 중동 국가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이란의 도움 요청을 받은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아무래도 난처하고 난감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가까운 이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 중동 전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란이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게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사우디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미국이랑 친하니까 이제 사우디한테 얘기해서 미국에 잘 좀 얘기해줘. 이스라엘이 못 움직이게 해달라고 미국 좀 설득해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우려하는 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난 1일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인프라를 겨냥하지 말아라. 이미 설득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하면서 뭐 보복 시기라든지 강도도 논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과연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월 1일에 헤즈볼라를 치고 나서 국내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악의 축 국가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말렸는데도 가자지구 공습 강도를 올렸고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죠. 이후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제안했던 휴전안도 무시하고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라라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란의 마이웨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스라엘이 보복했을 때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이 중동 갈등 확대 여부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가장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북한 소식 정리하는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평양 상공에 우리나라 무인기가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조한범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본인들 얘기로는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간 3차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났고 그것도 이제 중구역이면은 핵심 지역이거든요. 네. 노동당 본부청사,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 모두 다 인근에 있거든요. 예.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일 날 밤에 내무성이 중대 성명을 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또다시 아주 뭐 장문의 구구절절이 긴 내용의 지금 이제 그 성명을 또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건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여준 전단도 일부 자작극설이 있지만 그것도 아마 사실인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네요. 네. 그럼 이건 누가 보낸 거죠?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애매모호죠? 애매모호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군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긴급 회의를 가진 다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럼 만일에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군이 했다. 그럼 그건 당나라 군대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은 안 했고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선을 넘으면 대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선은 우리 측 인명피해, 그 다음에 대형 사고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현 장관과 군의 입장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군은 안 했다. 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무인기가 넘어간 건 우리도 포착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제가 보기엔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북한 자작극설이 나오지만 자작극이라면 본부청사가 뚫렸다는 얘기하면 자기들 망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 민간단체인데 대북 전문단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전단이나 투하 방식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기술 쪽에서 상당 부분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아마 시도를 한 거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양이면 굉장히 먼데 그런 기술력을 가진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예. 드론이나 이쪽 RC 쪽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큰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평양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저거 하는데. 그
그 기체를 엔진이 좋은 걸 장착을 해도 한 300만 원이면 되거든요. 네. 여기다 항법 장치. 왜냐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그게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드론이나 이 모형 비행기 하는 그런 분들의 기술력으로 볼 때 저건 별일이 아닙니다. 자동 항법 장치 달고 자동 항법 장치에 연계된 이 투하 장치 딱 위치에 가면 정확히 떨어질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예. 그걸 활용을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저 돈이 많이 든다. 저 정도 기술을 민간이 가지고 있을까? 아닙니다. 저거는 뭐 드러나는 사람들한테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민간이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떤 민간 단체라고 치고 왜 이렇게 드론을 평양까지 보냈을까요? 무인기를?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 전문 단체는 아니고요. 본인들도 부정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일반적인 단체들은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 드론 쪽에 있는 혹은 이제 모형 비행기 쪽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예. 일단 이미 여러 차례 넘어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찍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그쪽에서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추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드론 기술을 가진 전문 대북 단체는 아니지만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이제 대북 활동을 시작을 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북 단체와 일부 알려지지 않은 드론 기술을 가진 전문 단체가 협업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런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이 행위는 우리 국내법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내법도 저촉이 될 소지가 있지만 이제 국제법상 더 문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지만 유엔 국제법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별개 독립국가거든요. 예. 그럼 이건 영공 침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국내법도 다양한 항공법이나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법에 위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풍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뭐 마음대로 방향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풍향에 의존하니까. 그러니까요. 영공 침범 문제를 오해할 수 있고 또 북한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무인기는 이건 얘기가 다르다. 따라서 지난번에 북한이 우리 대통령실까지 근처까지 와서 돌아갔을 때도 북한이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측면의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실 후유증이 좀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일이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는 우리 군이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군은 보낼 이유도 없다. 다만 그런 무인기가 평양 상공으로 갔다는 사실은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셨잖아요. 예.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면 누구의 짓인지 알고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무인기를 보내게 되면 이제 보내고 나서 바로 자리를 떠버리면은 그 원점을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기체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한 증거가 남지 않죠. 그러니까 레이더 항적으로 보면은 이제 넘어가는 건 잡을 수 있죠. 그러나 포착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북한의 저 허술한 방공망으로도 지금 포착을 한 거거든요. TOD나 열상장비나. 그러니까 우리 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갔는데 북한의 허술한 방공망으로 잡아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넘어간 것 자체는 우리 군이 포착을 하고 있었을 거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 번 벌써 넘어갔다 왔거든요. 금강산 쪽에도 찍어온 게 있고. 그러니까 군으로서는 이제 통상적인 그런 과정의 일부로 파악을 했을 수가 있고 평양까지 안 가고 그러나 이제 평양까지 간 항적은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무인기는 그럼 평양 상공까지 갔다가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요격을 해서 그 기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 그 기체 사진은 북한이 공개 안 했죠? 요격을 해서 했다면은 이제 기체를 보여줬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평양이 이번에 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평양이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자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쪽도 낙탄이나 민간 피해 때문에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요격에는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무인기 시스템에 이제 이 항법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GPS를 넣어놓으면
그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돌아와서 기체를 그 단체가 회수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낙하해서 여기 추락해서 자리가 있는지 그건 현재로서는 모르죠. 네. 자, 그리고 북한이 이런 사실을 그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까지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다 알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한 성명도 발표하고, 근데 그 성명 발표의 주체가 군 당국이 아니라 외무성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보통 이 정도면은 인민군 총참모부나 국방성이 담화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외무성이 담화를 냈다는 얘기는 이번에 북한이 헌법에서 영토 조항 넣고 통일 개념, 민족 개념 삭제는 뭐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못한 것으로. 예.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 김정은 군사종합학교에 가서 종합대학에 가서 이국가론을 다시 한번 얘기했거든요. 예. 뭐 우리를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 가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를 같은 민족이 아니고 네. 다른 나라 외교 관계로 보겠다는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노동신문에 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들 성명에 보면 평양에 수많은 삐라짱이 뿌려졌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평양 시민들이 이걸 주워봤겠죠. 그렇죠. 숨길 수가 없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기들에게 군사적인 중대한 도발을 했다. 네. 지금 전시관계다. 지금 위중하다. 예.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체제 결석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 본부청사까지 뚫렸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 거 보면 알겠어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군과 뭐 경찰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낸 그 주체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일단은 지금은 긴장 관리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금은 뭐 서로 화풀이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는 하거든요. 예. 북한도 보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평양까지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남북이 대화 채널을 열어야 된다. 좋든 싫든. 예. 따라서 긴장 관리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뭐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상황 관리에 좀 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그렇죠.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린다는 건 이건 풍선 날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좀 자제해 주시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듣고요. 1시에 옵니다.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